두 사람 사이에서는 다 같이 소급해서 소멸.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계약을 해지하면 이 형성권의 행사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서는 소급해서 소멸하다 보니까 주고받은 것을 깨끗하게 원상회복해야 돼. 선이하게 할 것 없이 부당이득을 원상회복해야 된다고. 선이하게 할 것 없이. 그러다 보니까 원상회복할 때에 우리는 매매를 배움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을 해서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매계약에서 등기가 무효등기가 되어야 된다는 게 시험이야. 무효등기가 나와야 그게 제대로 시험이 돼. 그러므로 갑이 우리에게 매매해서 매도인이 이렇게 등기해 줬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안 주자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했다 해야 시험이 제대로 된다고. 그래야 매수인의 명의로 등기가 무효등기가 나오니까. 거꾸로 매수인이 돈 줬는데 매도인이 등기 안 해줬다. 그런 애는 천하의 멍청한 애야 이게. 무효등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무효등기가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돼 얘를. 그래서 매도인이 먼저 등기해 줬는데 매수인이 잔금 안 주어서 계약을 해지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등기부를 보면 1번이 가백에서 2번이 등기 원인은 매매 그리고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갑이 이렇게 해지하면 등기해와야 돌아와. 당연히 돌아와. 형성권 행사. 의사표시라도 형성권 행사만 따라 형성권, 형판 이렇게 하면 즉시 효력이 생기잖아. 또 해? 그래서 형성권 행사하면 등기 없어도 즉시 복귀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해제를 했을 때 두 사람이 나타난다. 하나는 원물을 반환해야 될 원물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다른 한 사람은 돈을 받았으니까 금전을 반환해줘야 돼. 그 두 사람은 다 선의하게 할 것 없이 원상 회복해야 되므로 원물을 반환해야 될 을은 여기서부터 목적물을 넘겨받아 사용했을 때 계약을 해지하면 사용이익도 처음부터 소멸함으로 사용이익도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므로 해지한 상대방은 과실 수취하지 못한다 이렇게 만든다니까. 원물 반환 의무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다 이런 말을 쓰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무효 취소의 경우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적용이 돼. 무효 취소의 경우에는. 그래서 점유자와 회복자에서 다시 한번 선의 점유자는 거기서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이렇게 배워. 취소나 무효의 경우는. 근데 여기는 선의 점유자라도 이 사람이 선의 점유자요. 과실 수취해 못해. 여기는 원상 회복해야 되니까. 차이가 있다고. 무효와 취소와 해지했을 때 여기는 원물을 반환하는 사람은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다. 이렇게 밑줄 보자. 7번에 1번에 원상 회복의 범위에 다 같이 금전 반환, 원물 반환 두 개 있어. 원상 회복할 때 막 범위가 넓은 게 아니고 여기 봐라. 갑은 돈 받았으니까 돈 반환해주고 우리는 목적물 넘겨받았으니까 원물 반환해주고 두 개밖에 없어. 원상 회복할 때 뭐 막 복잡한 게 아니야. 근데 금전 반환한 사람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야 돼. 근데 이자가 물어보는 게 받은 다음 날이요. 돈 받으면 그때 주식 사, 다음 날 사. 그러잖아. 돈 주면 그냥 주식에서 코인에서 망한 놈들이 있지. 비트코인 5천만 원에 샀는데 3천만 원, 4천만 원 되면 막 떨어지는 현금 갖고 있는 것이 좋아? 막 떨어지는 코인 갖고 있는 게 좋아? 그러잖아. 근데 이놈들이 미루는 놈들은 그거 갖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대. 떨어지는. 그래서 우리 집 상전이 그거 한다고 몰라 얼마나 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해보라고 질러내가지고 손해 많이 봤어. 그때 그 막 올라갈 때 한 200만 원만 사라고 그랬는데 말은 아마 200 안 샀을 거라고 잠을 못 자는 게 뒤척이고. 그렇다고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야 그거 아마 9월달까지 문제가 있으니까는 그냥 현금 갖고 있는 게 나아. 500만 원 내가 투자해서 현금이 100만 원 남았어도 그거 갖고 있는 게 낫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 막 떨어져도 갖고 있어야 마음 편하대. 근데 중독된 거예요 그게. 밤에 막 푸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해. 매수인이 돈을 줬을 거 아니야, 매매대금. 그러면 값을, 금전을 반환해야 되는데, 받은 다음 날부터 이자요. 받은 날부터 이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자 나오면 그냥 다 받은 날이요. 왜냐면 돈은 받은 날부터 쓰니까 주식 사서. 그거 외울 것도 없다고. 그래서 거기 보면, 금전 반환, 그리고 거기다 몇 줄 그죠? 받은 날부터, 여기다 받은 날. 그 다음 원물 반환. 우리 원물 반환할 때, 여기도 처음부터 사용했으니까 이 사람은 사용이익을 반환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헷갈리는 게, 선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적용이 안 돼, 여기서는.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우리 물권법에서 유자, 복자 생각나? 그 관계가 적용이 안 된다고, 유자, 복자가 여기는. 여기는 이 법에 의해서 해결해야 돼, 여기 548조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에 원물 반환하는 사람은 수취한 과실은 반환해줘야 되고, 그러나 자동차를 사서 쓰다가 감가상각비 있지? 그런 것까지는 반환할 필요 없어. 근데 밑줄 긋고 감가상각비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돼. 감가상각비는 X 해놨잖아, 거기다가. 그래서 금전 반환하는 사람은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붙여야 되고, 원물 반환. 그럼 이제 문제는 계약을 해지하면 소급해서 소멸하다 보니까 항상 제3자가 따라다녀. 소급적만 나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급해서 무효, 소급적 소멸 이렇게만 나오면 전부 제3자가 항상 따라다니는 거고,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으면 판례가 꼭 인정해줘. 그래서 여기서 계약을 해지하면 여기서부터 소멸하다 보니까 요 기간 동안에 제3자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을이 제3자 때문에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이제 올해 시험이야, 이게. 그럼 여기서 우리 원물을 받아서, 넘겨받아 인도 등기해서, 여기서 병이 나타나서 병에 등기해주다 보니까, 제3자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 을이 제3자를 보호해주다 보니까는 을은 원물 반환이 불가능해. 여기서 해제 당했을 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면, 가격으로 배상하잖아, 우리는 시험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면 뭘로 반환해야 돼? 그래, 가격. 그런데 가격이 계약 당시 토지는 5억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팔아먹을 때는 7억이었고, 해제 당시는 10억이었어, 해제 당시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이제 가격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게 올해 예상 문제야. 올해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이게. 거기다가 몇 줄 그셔. 자, 기억번. 원물 반환에서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언제 당시? 그게 예상 문제야. 처분 당시의 가격이나 시가나 같아. 처분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해줘야 한다. 올해 예상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해제 지랄이고 다 모르거든. 거기서 나온다고 틀리게. 다음 중 맞는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골라라. 거기서 정답이야.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상대방은 계약 당시의 가격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틀렸어, 이런 게. 그럼 처분 당시, 처분 당시? 눈 뒤집어 까고 보니까 없네. 그럼 처분 당시나 불능 당시나 같아. 이렇게 등기해줘버리면, 여기서 등기해줘버리면 이제는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때 아니야. 그럼 거기다가 몇 줄 것이고, 처분 당시나 불능 당시나 같아. 이렇게 써. 이해하셔요? 자, 원물 반환해야 되는데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사람은 계약 당시요, 해제 당시요, 처분 당시요. 처분 당시, 불능 당시 가격으로 배상하라.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자 붙여서 반환해줘야 돼. 그 다음에 원물 반환, 그 다음에 받은 날로부터 과실을 반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다. 제3자 때문에 그러면 계약 당시요, 처분 당시요. 처분 당시. 그리고 이제 처분 당시 귀책 사유로 이행불능에 빠진 사람은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한 20분도 더 했어. 우리는 지금 계약 배우고 있어. 불법행위 배우고 있어. 계약에 우리는 뭘 배우냐면 지금 채무불이행 책임을 배우는 거야. 다 같이 채무불이행 책임. 그럼 책임 나오면 책임지라고 그러면 꼭 같이 살자는 얘기요, 돈 내놓으라는 얘기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계약 책임 배운다고.
그럼 계약이 유효인 경우도 있고 뭐도 있고 무효. 지금 우리 계약 유효인 경우 배워 무효인 경우 배워? 응? 아 유효를 해지하잖아 지금. 유효를 해지하는 거 봤어? 유효를 해지하지. 아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이니까 채권 채무가 생겼고 채무불이행은 유효임을 전제로 하잖아. 맞아? 아, 이제 무효를 해제해, 유효를 해제해. 그러면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했을 때 채무불이행에 빠진 사람은 자 채무불이행에 빠진 사람도 책임져야지. 신뢰이익이요, 이행이익이요? 유효이면 이행이익, 무효이면 아 애울게 뭐 있냐 이거. 우리 유효를 배운다. 유효를 해제한다. 그러면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그러면 손해배상은 유효인 게 이행이익이다. 할 것도 없어 이거 애울게. 보자고 그 밑에. 그래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양가로 2번을 봐. 밑에. 양가로 2번에 해제한 자는 채무자에게 무슨 이익 배상? 이행이익 배상. 이거 애울 것도 없어 이거. 계약이 유효인 경우는 이행이익이다.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실내이익이다. 그럼 계약 책임만 배우니까 불법행위 책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실제 입은 손해지만 우리는 계약은 이행되었다라면 이행이 안 되었다라면 둘 중에 하나니까 유효이면 이행이익, 무효이면 실내이익 이렇게.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들은 계약을 해지했을 때 양 당사자를 원상 회복해야 되는데 그 원상 회복하는 방법은 누가 먼저 이행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계약을 해제만 나오면 있지 뭐 종신정기금 계약 해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외도인의 담보책임 해제, 해제만 나오면 동시행이야 이렇게. 맞아? 해제만 나오면 양 채무는 동시행하라 이렇게. 그것만 외워도 돼. 동시행만 나오면 해제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거든. 담보책임 해제도 있고 채무불이행 책임 해제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럼 해제만 보면 그냥 양 채무 이행은 누가 먼저 이행해야 돼? 동시행.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원상회복의 범위에 원상회복 시 손해배상 의무도 동시행 관계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게 여러분 동시행만 나오면 한 문제 나와. 동시행만 나오면 눈 크게 뜨고 동시행 관계 있는 거 뭐지? 이렇게 외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3자인데 계약을 해제했을 때 보호되는 제3자는 여러분이 제3자에서 제3자냐 아니냐에서 제3자가 보호되느냐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나와. 둘 중에 하나가. 하나는 통정 허위 표시에서 말하는 제3자냐 아니냐. 해제에서 말하는 제3자 아니냐. 이게 번갈아서 나오는데 올해는 이게 나온다. 올해는.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엄청 쉬워.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밑줄 보셔봐.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목적물 자체에다 밑줄 보셔. 목적물에다가 목 동그라미 쳐. 목. 그리고 등기 동그라미. 그러니까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다 같이 목등기 현자. 목등기 현자만 나오면 제3자고 그런 요건 안 갖추면 제3자 아니야.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목등기 현자. 계약 목적물 자체에 대해서 거의도. 그래서 이거다. 갑을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면 매도인은 대금 채권이 생기고 법률 효과로서 매수인은 등기 청구도 생겼다고 봐. 어디?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채권이 생기지. 그리고 대금 주면 등기 청구권이 생겨.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을 가처분했어. 가처분.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아 가처분 한 사람. 가처분 등기했다고. 제3자야 아니요? 제3자는 다 같이 목적물. 계약 목적물 있지? 계약 목적물에다가 등기해야지 등기 청구권에다가 등기해야 소용없어. 그래서 뭔 얘기냐면 매수인의 명의로 일단 등기가 되어야 되고 매수인의 명의로 등기된 이 토지에 대해서 또 등기해야 된다니까. 이 사람만 제3자요. 가장 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등기 혼자. 이 사람만 제3자라고. 그래서 어디 매수인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사서 이전 등기해서 매수인 이전 등기했어. 여기다가 토지를 사서 이전 등기. 그리고는 건물 지었어. 여기다가 매수인이 건물 지어서 이 건물 소유자가
경영에 팔았지 이렇게. 근데 나중에 해지한 거예요. 그럼 계약 목적물은 토지요, 건물이요? 그럼 건물을 사서 매수인이 매매계약 목적물인 토지에 매수해서 거기다가 건물 지어서 건물을 산 사람. 그럼 갑이 이렇게 계약을 해지했을 때 건물을 사서 등기한 사람은 제3자요, 아니야? 거기서 여러분 잘 봐. 다시 계약 목적물 자체. 계약 목적물 자체는 토지라고, 토지. 토지에 대해서만 등기한 사람만 제3자지. 토지에 사서 건물 지어서 건물에다 등기한 사람은 이건 건물은 매매 목적물이 아니잖아. 그럼 두 사람이 매매 목적물을 기억하라니까. 매매 목적물 자체. 갑과 을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 목적물 자체는 땅이요, 건물이요? 땅에다가 등기한 사람만 제3자요. 그 정도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이제 그 다음 이번에는 여기 봐. 갑이 건물을 팔았대. 우리에게 건물. 뭘 팔았어? 근데 건물을 우리 사서 이게 미등기 건물이었나 봐. 그래가지고 우리 병이에 되팔아서 병이 건축물 대장에다가 딱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지가 사서 지 이름으로 건축물 대장에 올렸어. 나중에 해지했지, 건물을. 자, 갑이 우리에게 미등기 건물을 팔고 우리 미등기 건물을 되팔아서 넘겨주었어. 점유까지 해주었다고. 그 사람이 등기부에 등기해서 대장에 등록했어. 그 계약을 해지했지. 그럼 건축물 대장에 등록한 사람은 제3자야, 아니요? 등록고 등기도 구별 못하면 사법시험 공부한 사람들은 내가 이해해. 등기하고 등록하고 구별 못하면. 그 중개사 공부하는 사람은 알아야지. 다 등기, 등록, 등기부, 건축물 대장 다르잖아. 요것에 그러니까 대장에 등록한 사람은 등기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제3자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무슨 갑을 간에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봐라.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이 채권, 매수인이 채권, 나중에 해지하면 채권은 다 없어져 버려. 그래서 매수인의 대금 채권에 대해서 무슨 가압류했니?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했니? 이런 건 다 제3자 아니야. 하자면 목등기. 목등기를 생각을 해. 이따 막 가등기 보지 말고 목적물 자체에 등기한 사람만 제3자라니까.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했느니, 무가압류했느니, 채권을 양수받았느니, 전부명령 채권자 이런 건 다 제3자 아니라고. 따라서 채권을 압류한 자. 채권을 압류한 자는 제3자 아니야. 건물을 압류해야지. 토지를 압류해야 된다니까, 목적물 자체를. 이 정도면 되겠나? 그래서 맨 밑에 계약 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등기를 갖춘 자이고, 제3자의 범위는 해제 전에는, 이게 뭔 얘기냐면 해제 전에 여기 보자. 갑이 지금 우리에게 매매해서, 여기서 매매해서 갑이 이렇게 먼저 등기해 줬는데, 우리 여기서 잔금을 안 주고, 잔금을 안 준 상태에서 병에게 팔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을로부터 토지를 산 사람은, 잔금 안 주었으니까 해제 당할 것이라는 걸 알고 샀어. 다시 한번 해제 당할 것이라는 걸 알고 샀다고, 이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해지했어, 이제. 그럼 제3자야, 아니요? 해제 당할 것이라는 걸 알고 샀대. 제3자로 보호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번 안 해줘야 되는 사람만 내줄고. 그래서 제3자의 범위는 해제 전에는 밑줄 그셔. 해제 전에는 선의하기 불문 한다. 이 말이 뭐냐면 선의하게 불문한다. 그 말은 해제 당할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런 얘기요. 그러나 여기서 해제 전에는 해제 당할 것이라는 걸 알고 샀어도 목등기 했으면 제3자로 보호돼. 그러나 해제 후에는 해제 당했다는 거 알았지? 그때는 선의해야 된다 하시면 돼. 그래서 해제 후에는 선의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계약 해제는 이걸로 마치자고요. 쉬었다가 매매 배우죠.